수천 명의 크로아티아 방어군이 어떻게 불과 몇 시간 만에 10,000명에 달하는 오스만 습격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 중 하나에게 좁은 산길을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491년 9월 초, 크로아티아 왕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경기병, 즉 공포의 아킨치 부대는 한 달 내내 카르니올라 땅을 약탈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 포로들을 먼 오스만 노예시장으로 끌고 가 노예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과하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공포 기술을 완성한 전문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화물과 산더미 같은 전리품을 싣고 크로아티아 영토를 통해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귀족들은 이 부대가 처벌받지 않고 탈출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습격에 대한 공개적인 초대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크로아티아를 보호했던 지형이 이제 오스만 군대 전체의 무덤이 될 참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지휘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00년 크로아티아 오스만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15세기 말 발칸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동과 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만나는 피로 물든 변경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 세기 이상 막을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왕국들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1453년 그들은 기독교 세계의 보석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를 정복했습니다. 이 1000년이 넘는 비잔틴 제국의 존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1463년 보스니아 왕국은 번개 같은 작전 후에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니아 왕 스테판 토마셰비치는 붙잡혀 처형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술탄 메흐메드 2세에게 전리품으로 보내졌습니다. 전체 인구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영토만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말살하고 도서관을 불태우며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무슬림 정착민들로 대체했습니다. 1102년부터 헝가리와 동군연합 상태였던 크로아티아 왕국은 이제 이러한 문명적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방어 변경 지역인 크로아티아 바나테는 매년 2번에서 10번씩 시계처럼 정확하게 찾아오는 오스만 습격으로 체계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대규모 침략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아킨치라고 불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 습격대였습니다. 순수한 테러에 특화된 비정규 경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봄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새화된 도시들을 피하며 시골 지역을 휩쓸고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발견하는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이 형성되기 전에 오스만 영토로 사라졌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농민들은 농장을 버렸습니다. 모든 마을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변경 요새들은 보급품과 방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방어선은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491년 이 특정 오스만 습격을 이끌었던 사람은 보스니아 산자크의 산자크 베이인 미할롤루 하산 베이였습니다. 미할롤루 가문은 오스만 군사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 오스만 1세의 동반자가 된 비잔틴 귀족 코엣의 미할의 후손이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미할롤루 시족은 공포의 기병대인 아킨치 사령관의 세습 직함을 가졌습니다. 하산베이 자신도 베테랑 약탈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독교 영토에 대한 빠르고 잔인한 공격 기술을 완성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10,000명의 경기병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냈으며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상황은 오스만 제국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바로 그 전해인 1490년에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이 사망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오스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천재였으며 흑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흑군은 최대 2만 8천 명의 전문 용병 부대였습니다. 흑군은 실제로 오스만 군대를 격퇴했으며 1463년 자이체와 같은 주요 보스니아 요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죽고 헝가리에서 계승 위기가 발생하자 술탄 바예지트 2세와의 7년간의 휴전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헝가리 왕 블라디슬라우스 2세 야기이오는 무능했고 내부 정치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군은 자금 부족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변경은 한 세대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1491년 9월 초 하산베이의 부대는 우나강을 건너 크로아티아 영토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자그레브, 크루슈코, 노보메스토 근처의 시골을 황폐화시키며 거의 한 달 내내 카르니올라에 머물렀습니다. 카르니올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의 일부였습니다. 습격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후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추정되는 18,000명의 기독교인 민간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남성, 여성, 어린이들은 남쪽으로 행군하여 오스만 노예 시장에서 팔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축적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물을 약탈하고 재산을 강탈했으며 가축을 빼앗는 등 모든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하산베이의 계획은 제국의 영토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개입했습니다. 쿠파강과 크르카강이 범람하여 서쪽으로의 진역을 막았습니다. 후퇴를 강요당한 오스만 부대는 보스니아 산자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브르호빈에, 호몰리아츠, 코레니차, 브루필레 고개를 거쳐 크르바바 평원을 가로지르는 전통적인 경로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포로들과 전리품으로 가득 찬 마차들로 인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킨치 부대는 그들이 좀처럼 허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정찰병들은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산베이의 부대가 귀향길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역 마을 주민들이 오스만 부대를 발견하고 크로아티아 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은 크로아티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중 한 명인 베르나르딘 프랑코판 백작이었습니다. 1453년에 아마도 오잘 성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딘은 크로아티아 반을 지냈던 모드루시의 스테판 3세 프랑코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페라라의 공주 이조타 데스테였고 베르나르딘에게 이탈리아 왕족과의 인맥을 주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베르나르딘은 그라츠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3세 황제 궁정에서 외교와 국정 운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전사였고 오스만 위협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랑코판 가문은 수세대에 걸쳐 크로아티아 땅을 방어해 왔으며 그들의 영지는 끊임없이 공격받았습니다. 베르나르딘은 이미 캠페인 초기에 지역 농민들과 전사들을 조직했습니다. 익명의 터키 연대기 작가에 따르면 베르나르딘은 이번 습격 중 쿠파강 발원지에서 아킨치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산속에 숨으려 할 때 베르나르딘은 주변 마을의 농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악 출구를 봉쇄했으며 주 병력을 그들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배치했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탈출하려 할 때 그들은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살과 총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지치고 사기가 저하된 채 두 번째 덫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최고 사령관은 블라디슬라우스 2세 국왕에 의해 임명된 크로아티아의 반 에게르바르의 라디슬라프였습니다. 에게르바르 가문은 크로아티아 변경 방어에 막대한 책임을 맡았던 헝가리 귀족이었습니다. 라디슬라프는 1476년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으로부터 에게르바르 성을 재건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은 파괴되었던 상태였으며 오스만 침략에 대한 요새로 바뀌었습니다. 반으로서 그는 크로아티아의 총독일 뿐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크로아티아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의회의 수장이었으며 왕의 개인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상황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오스만 군대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처벌받지 않고 탈출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훨씬 더 큰 규모의 습격을 감행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사기에 대한 심리적 피해는 재앙적일 것이었습니다. 라디슬라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브루필레 고개에서 오스만 부대를 매복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지도부에는 광범위한 프랑코판 시족의 일원인 미호빌 프랑코판 슬룬스키와 이반 프랑코판 체틴스키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과 싸우며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형과 적의 전술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킨치와 개방된 전투에서 다른 기독교 군대가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브루필레 고개에는 완벽한 살육장이었습니다. 중앙 크로아티아의 크르바바 지역 코레니차 근처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카르니올라에서 보스니아로 향하는 모든 대규모 부대는 이 좁은 산악 통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고가에는 가파른 경사와 바위투성이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정에 며칠을 더하지 않고는 우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포로들과 무거운 전리품으로 짐을 실은 하산 베이의 부대는 그러한 우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이 경로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선, 모든 은신처, 모든 접근 각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딘 프랑코파는 이미 이전 공격과 조직적인 추격대를 통해 오스만 후방을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킨치는 지친 상태로 브루필레에 도착했습니다. 오스만 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수주간의 원정과 수천 명의 비자발적 포로들을 이동시키는 스트레스로 피로했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전리품 분배, 그리고 자신들을 기다리는 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 공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심각한 결과 없이 이러한 습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었습니다. 브루필레에 집결한 크로아티아 군대는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배치되었고 동기부여가 높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크로아티아 군대는 4개의 반데리아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별개의 군사단위는 전술적 정밀도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를 위험하게 만든 것은 규모가 아니라 구성과 배치였습니다. 절망적인 개방된 평원 전투에서 아킨치와 맞섰던 다른 많은 기독교 군대와 달리 크로아티아인들은 지형, 준비, 그리고 기습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선봉대가 계곡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위 지휘관들은 너무 일찍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슬라프와 베르나르딘은 그들의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오스만 기병대가 좁은 고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포로들의 행렬을 끌고 도난품을 실은 진말들을 이끌었습니다. 아킨치 부대는 길고 취약한 전선으로 늘어서 있었고 빠른 기동과 위장 후퇴라는 전통적인 전술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부대의 대부분이 계곡으로 들어섰을 때 크로아티아인들은 덫을 작동시켰습니다. 통로들이 폐쇄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군은 4개의 대열로 배치되어 계곡의 양쪽 끝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오스만군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장점들이 무의미한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여 재정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활 사격 후 신속히 철수하는 평소의 전술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고 크로아티아군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크로아티아군은 높은 지대에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진지에서는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화승총 화기들은 이 근접 지형에서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을 것이며 협곡벽에 울려 퍼지며
혼란과 공포를 더했습니다. 오스만 기병들의 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갇힌 공간에서 아킨즈는 대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기수들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일부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러 방향에서 오는 기병 돌격을 지원하는 크로아티아 보병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성공적인 습격을 이끌었던 베테랑 지휘관 하산 베이는 방어를 조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병사들과 말들의 비명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탈출하려던 부대들은 새로운 크로아티아군과 마주쳤습니다. 매복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학살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투 자체에서 약 1,500명의 오스만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1,500명은 산채로 붙잡혀 무장 해제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10,000명의 초기 병력 중에서 하산 베이 자신과 그의 개인 경호원 2~3명만이 더 채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소식을 가지고 공황 상태로 보스니아로 도망쳤습니다. 그 숫자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크로아티아군은 오스만 병력의 70%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10,000명 중 3,000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수천 명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다 무기와 약탈물 그리고 포로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크로아티아 국경을 유린했던 공포의 기병 아킨즈였습니다. 그들은 치고 빠지는 전술에서 무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금 전멸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로아티아군이 포로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끌려와 먼 오스만 땅에서 노예 생활과 강제 개종의 미래를 맞을 뻔했던 18,000명의 기독교 민간인들이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재회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훔쳐간 성물들을 포함한 약탈물도 회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보상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블라디슬라우스 2세 국왕은 이 놀라운 승리 소식을 듣고 반 라디슬라프에게 코르둔의 스테니츠냐크 마을을 승리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전략적 숨통이었습니다. 브루필레에서의 패배는 오스만군이 다음 해인 1492년에 습격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크로아티아 농부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두려움 없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졌던 마을들도 다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사기에 대한 심리적 고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오스만군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영리한 전술과 지형에 대한 지식이 수적 우위와 무적의 명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반 라디슬라프는 또한 승리의 증거로 120명의 오스만 포로들을 국왕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이들은 오랜 오스만군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몸값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위급 포로들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오스만군의 군사 조직, 보급망, 그리고 전략적 의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군이 깨닫게 될 것처럼 승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스만군은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493년에 보스니아 산작에 새로운 산작베이가 임명되었습니다. 하듬 야쿠프 파샤는 전임자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야쿠프 파샤는 브루필레에서의 굴욕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해 여름, 그는 8,000명의 아킨주로 군대를 일으켜 크로아티아를 새로 습격했습니다. 야이체 요새를 공격했지만 점령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북서쪽으로 카르니올라와 슈타이어 마르크를 향해 진군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아티아군의 대응이 매우 달랐고 이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크로아티아의 만 에므릭 데렌치는 전임자의 전술적 지혜가 부족한 헝가리 귀족이었습니다. 브루필레에서 싸웠던 이반 프랑코판 체틴스키를 포함한 크로아티아 귀족들이 협곡에서 다시 매복할 것을 주장했을 때 데렌치는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동시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크로아티아인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오직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유일하게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반 프랑코판 체틴스키는 헝가리의 평지 전투와는 다르다는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인들의 실제 전투 방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렌친이 크로아티아 왕국을 해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데렌친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크로아티아군은 기병 3,000명, 숙련된 보병 2,000명, 농민 민병대 8,000명을 포함하여 약 13,000명의 병력으로 1493년 9월 9일에 크르바바 평원의 넓은 평야에서 오스만군과 마주쳤습니다. 크르바바 평원 전투는 브르필레의 정반대였습니다. 크로아티아군이 브르필레에서 지형과 매복을 이용했던 반면 크르바바에서는 오스만군이 원하는 그대로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야쿠페우 파샤는 거짓 후퇴로 크로아티아군을 매복지로 유인했습니다. 숨어있던 오스만 기병대가 숲에서 공격하여 크로아티아군의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오스만 주력 부대는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크로아티아군은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귀족을 포함하여 10,000명이 넘는 크로아티아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반데렌친 자신도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여 행진되었고 부르사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평지 전투를 경고했던 이반 프랑코판 체틴스키도 있었습니다. 니콜라 6세 프랑코판은 붙잡혔다가 나중에 몸값으로 풀려났습니다. 베르나르딘 프랑코판과 몇몇 소수만이 학살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배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크로아티아 역사에서 크로아티아 왕국의 첫 번째 해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크르바바 평원은 피해 평원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손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느껴졌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경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북쪽으로 도망쳤고 전 지역이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남부 크로아티아에 대한 점진적인 정복을 시작했고 이 과정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르필레와 크르바바의 대조는 이 시대의 전쟁의 본질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91년에 브르필레에서 크로아티아군은 현명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지형 지식을 활용했고 매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으며 여러 병력을 조율하여 벗어날 수 없는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최소한의 크로아티아군 사상자로 얻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훨씬 더 큰 오스만군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1493년 크르바바에서 크로아티아군은 명예롭게 싸웠지만 지혜롭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평지에서 더 기동성이 있고 경험 많은 기병 부대와 맞섰습니다. 그 결과는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악의 군사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비대칭 전쟁에서 약한 병력을 가진 쪽은 비대칭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브루필레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크르바바의 크로아티아인들은 그것을 잊었고 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브루필레의 확장된 결과는 그 단 한 번에 승리한 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전투는 크로아티아의 1491년과 1492년이라는 두 번의 소중한 상대적 평화의 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경은 강화될 수 있었고 인구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오스만 습격대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영리한 전술과 용감한 수비수들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지식은 다음 100년 전쟁 동안 크로아티아의 저항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또한 프랑코판 가문의 명성, 특히 베르나르딘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 땅의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베르나르딘은 크르바바에서 살아남아 수십 년 동안 계속 싸웠고 152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후반 생애의 대부분을 크르바바의 재앙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오스만군의 징역을 피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하며 비하치, 드레즈니크 등 많은 전통적인 영지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로아티아의 지혜가
오스만군의 힘을 이겼던 브르필레의 그 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지능과 지형 지식이 우월한 수와 명성을 물리칠 수 있다는 증거로서 크로아티아 군사 전설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적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조건으로 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의 치열한 전쟁에서 단 한 번에 잘 실행된 매복이 몇 달간의 재래식 작전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른 어떤 크로아티아의 승리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오스만 군사 기계에도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알고 칼만큼이나 지혜롭게 싸우는 수비수들이 이 약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크로아티아군이 브르필레에서 패배했다면, 만약 하산베이의 병력이 18,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탈출했다면 심리적 피해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오스만군의 습격은 빈도와 대담성에서 증가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국경은 실제로 붕괴했던 것보다 10년 더 일찍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18,00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어 국경을 지탱하는 전체 공동체, 농부와 장인,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대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들의 마을은 보존되었으며 크로아티아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인연을 얻었습니다. 비우르필레의 유산은 주로 3명의 인물에게 속합니다. 첫째, 싸우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완벽한 전장을 선택한 에게르바르의 반 라디슬라프. 둘째, 이 지역 저항을 조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적을 지치게 하고 매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 베르나르딘 프랑코판 백작.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지휘관들을 신뢰하며 조국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투지로 싸운 수많은 이름 없는 크로아티아 병사들과 농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브르필레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수비 병력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지형의 훌륭한 활용, 완벽한 타이밍, 신중한 계획, 그리고 위험한 적에 맞서 위험한 계획을 실행할 용기입니다. 100년 크로아티아 오스만 전쟁의 길고 피비린내. 나는 연대기에서 브르필레의 전투는 완벽한 전술 실행의 순간으로 빛납니다. 문명 자체가 위협받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지능과 용기가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세 군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매복 승리 중 하나인 이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이 오스만 습격군 전체를 전멸시킨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꼭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군사 역사에서 약자들의 승리와 잊혀진 전투에 대한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다음에 어떤 전투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탐구해야 할까요? 아마도 1593년에 오스만군의 징역을 마침내 멈춘 시사크 전투는 어떨까요? 아니면 빈 방어전이나 레콘키스타 전투와 같은 다른 전쟁터의 이야기가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의 제안이 저희 콘텐츠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무엇에 열정적인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종종 가장 강한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조건으로 싸울 때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